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가장 복잡한 기관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배태정 박사 연구팀의 논문이 있는데요. 131명의 뇌를 분석했더니 일부 노년의 뇌에서 마치 폭발하듯 수백 개의 DNA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과변이성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범인을 찾으려 합니다. 범인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흔적을 남기는 노화라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장, 그러니까 태아 시절에 숨어들어 수십 년간 잠복해 있던 초기 발생의 숨은 용의자일까요? 오늘 논의는 바로 이 연구에 기반합니다. 저는 이 과변이성이 노화라는 길고 역동적인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범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현장에 씨앗을 심어두었다고 봅니다. 즉, 과변이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생 초기의 단일 사건이고, 노화는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우리 눈에 띄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 다시 말해 발견의 조건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변이성이 명백히 노화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증거는 바로 나이와의 관계입니다. 논문 데이터로 보면 정말 극적인데요. 60세 이상 뇌의 16%가 과변이성을 보인 반면에 40세 미만에서는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아주 뚜렷한 연령별 차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축적되거나 혹은 억제되어 있던 무언가가 풀려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돌연변이가 발견된 유전자들의 정체입니다. 과변이성 뇌를 들여다보니까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mTOR이나 DNA의 화학적 태그를 관리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TT2, DNMT3A 같은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훨씬 많았어요. 이 유전자들은 모두 잘못 작동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암 유발 유전자들입니다. 이건 마치 암 발생 과정과 아주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야를 촉진하는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과변이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뚜렷한 데이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원인일까요?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수십 년이 지나 커져야 비로소 CT 스캔으로 진단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돌연변이 세포 집단도 우리가 현재 기술로 탐지 가능한 수준까지 자라는데 그냥 수십 년이 걸린 것뿐이라면요. 저는 이 현상의 기원이 초기 발생 단계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클론 확장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뇌 속에서 수십 년 된 가족나무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NC바시7이라는 정상인의 뇌에서 수백 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는데 유전적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뿌리가 단 하나의 조상세포였다는 겁니다. 이건 이 돌연변이가 노년에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라 태아 시절에 단 한 번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또 다른 증거는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빈도, 즉 VAF 스펙트럼입니다. 좀 기술적인 용어지만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가 세포 집단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과변이성 뇌와 그렇지 않은 뇌의 VAF 분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봐도 돌연변이가 그냥 평생에 걸쳐서 야금야금 쌓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특정 시점, 아마도 발생 초기에 확 늘어난 세포 그룹에서 한꺼번에 생겨났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그 가족나무 비유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무가 자라난 토양, 즉 노화된 뇌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이었던 연령과의 상관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단순히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노화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세포의 DNA 복구 능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등 생물학적으로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거든요. 이런 환경이 이미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더 잘 자라도록 부추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현병 환자였던 LIBD82 뇌입니다. 이 뇌에서는 특정 염색체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는 염색체 이수성이 발견됐는데 이건 뇌종양의 아주 초기 징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뇌종양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표적인 노화 관련 질병이죠. 이건 발생 초기의 단일 사건이라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후천적 과정의 전용적인 예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예시라기엔 그건 131개의 뇌 중에서 단 하나의 뇌에서만 발견된 극단적인 경우 아닌가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NC7과 TS9 뇌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NRAS라는 발암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암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주 강력한 드라이버 돌연변이입니다. 이런 강력한 돌연변이가 발생 초기에 단 한 번만 일어나도 마치 민들레 씨앗 하나가 바람을 타고 넓은 들판을 뒤덮듯이 수십 년에 걸쳐 뇌 전체에 거대한 세포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라 발견된 건 그 민들레가 들판을 다 덮을 만큼 충분히 커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노화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무대장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그 클론 확장, 민들레 씨앗 가설 말이죠. 흥미로운데 거기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꼭 뇌 내부에서, 그것도 발생 초기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안 가설을 제시하는데 바로 클론성 조혈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액 속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집단, 일종의 돌연변이 혈액 군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다른 노화 연구, 특히 혈액암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세포들이 노화로 약해진 뇌의 방어벽, 즉 혈내 장벽을 뚫고 뇌로 침투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관찰한 돌연변이가 사실은 뇌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논문을 보면 NGC7 뇌에서는 다른 뇌에 비해 혈액 관련 유전자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돌연변이의 기원이 뇌 바깥에 있으며 발생이 아니라 명백한 노화 현상, 즉 혈내장벽 약화와 더 잘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그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논문의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허점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문 저자들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만약 혈액세포가 침투한 것이라면 특정 B세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클론성으로 확장된 증거, 그러니까 특정 면역 수용체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패턴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논문은 NC7 뇌를 분석했을 때 그런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발견은 뇌 조직에서 신경세포와 비신경세포를 분리해서 분석했더니 이 돌연변이가 특히 게제뉴런이라는 특정 신경세포 분액에서 15에서 25%라는 아주 높은 비율로 농축되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게제뉴런은 배아 시기에 뇌의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뇌 전체로 넓게 퍼져나가는 세포입니다. 돌연변이가 혈액이 아닌 바로 이 세포들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건 침입자 가설보다는 뇌 신경계통 자체에서, 그것도 갈생 과정에서 확장이 일어났다는 제 가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면역세포의 증거가 없다는 점은 분명 클론성 조혈 가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겠군요. 하지만 혈액 관련 유전자 발현이 높았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정 면역세포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혈액과의 연관성 전체를 기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종류의 혈액률의 세포이거나 혹은 세포가 아닌 세포 밖 DNA가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럼 관점을 좀 바꿔보죠. 이 돌연변이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 환자의 뇌 연구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체세포 돌연변이가 후천적으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ASD 환자 뇌의 돌연변이를 분석했더니 정상 뇌와는 다른 아주 특이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체세포 돌연변이가 MEIS라는 특정 단백질의 결합 부위를 새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겁니다. 이 MEIS라는 단백질은 신경 발생과 뇌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스터 조절자 같은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가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설계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운영체제 코드를 새로 쓰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죠. 이것은 체세포 돌연변이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뇌의 발달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ASD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는 발생 이후에도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기능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이건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선 과변이성 뇌를 제외하면 ASD 환자 뇌와 정상 뇌의 전체적인 돌연변이 총 개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체세포 돌연변이가 ASD의 주된 원인이라면 전체적인 돌연변이 부담 자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MEIS 결합 부위 생성이라는 현상은 ASD라는 비정상적인 발달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즉 원인이 아닌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D의 근본적인 유전적 배경 때문에 특정 DNA 영역이 더 불안정해져서 돌연변이가 잘 생기고 우연히 그곳이 MEIS 결합 부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비암호화 서열 변이가 유전자 발현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꾸는지는 추가적인 기능 연구를 통해 검증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발견만으로 체세포 돌연변이가 후천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ASD 환자군에서만 선택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과에 불과하다면 왜 하필 신경 발생에 중요한 MEIS 유전자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연결고리입니다. 다른 신경 발달 연구들, 예를 들어 네이처 유전학 같은 곳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단백질을 직접 암호화하지 않는 DNA 영역의 변이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 논문의 발견은 체세포 돌연변이 연구를 그 흐름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 아직 증명된 사실은 아니죠. 오히려 이 논문이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과변이성을 가진 뇌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뇌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주를 이루고 어떤 뇌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뇌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죠. 이건 과변이성이라는 하나의 이름표 뒤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과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노화 관련 과정과 제가 주장하는 발생 초기 사건이 각각 다른 유형의 과변이성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논의를 종합해볼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저는 여전히 뇌의 과변이성이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역동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통계적 연관성, MTOR이나 TET2 같은 암 관련 유전자와의 뚜렷한 관계, 그리고 LIBD82 뇌처럼 특정 뇌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종양 유사 패턴은 노화 과정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세포 증식이나 DNA 손상 누적과 같은 후천적 기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논의의 핵심에는 NC7 내에서 발견된 클론 확장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유래한 돌연변이들이 대뇌 피질과 선조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특히 발생 과정에서 이동하는 계제 뉴런에서 농축된 현상은 그 어떤 통계적 연관성보다 강력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발생 초기에 뿌려진 씨앗이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라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화는 이 나무가 우리 눈에 띌 만큼 커지는데 필요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31개의 뇌를 분석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른 두 가지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이죠. 한쪽은 평생에 걸쳐 마모되고 변화하는 과정의 이야기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순간에 심어진 씨앗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변이성이라는 현상 자체가 단일한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발생 과정에서 다른 일부는 노화 과정에서 기인하는 이질적인 현상들의 집합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과 또 이것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나 인지기능 저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최종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뇌 샘플에 대한 단일세포 수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가 보여주듯 하나의 과학적 발견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통해 논박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다루는 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